안녕하십니까. 팩트 폭격 기장 최일구입니다. 오늘 팩트 폭격은 말이죠, 라이브가 아니고 녹화라서 적잖이 좀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엄청난 그 마성의 매력을 가진 한 중년의 사나이가 저희 민중편 TV 기습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련하게 된 팩트 폭격 특별 초대석. 긴 말이 필요 있을까요? 고양시의 큰 별로서 지난 대선에 뜨겁게 도전하셨던 최성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분 나와가지고 4등 하셨어. 야, 대단하셔. 예. 인사 좀 하시죠. 네, 우리 최일구 우리 선생님의 팩트 폭격기 이렇게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도 비록 4명 나와서 4등 했지만 뜨거운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 힘을 받아서 지금 고양시장으로서 열심히 시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양시 인구가 104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4자가 들어가네. 자, 제가 지난 대선 때 최성 시장님 때문에 민주당 경선을 눈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이 민중편에서 현장에서 중계 방송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미국에 출장 가셨을 때 그때 러시아, 노르웨이 들르셨다가 LA 기착하셨다 그랬을 그렇습니다. 때 저하고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LA 현지 시간으로 새벽 4시였는데요. 새벽 4시. 한 2시부터 연결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2시간 목이 빠지다가 이제 또 끝내버리더라고요. 이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안 들리셨겠지만 제가 욕 좀 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연결됐다고 해서 새벽 2시부터 호텔방에서 전화 이렇게 들고 기다리셨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폭격을 날리려고 이렇게 방문을 왔는데 이렇게 반갑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고양이까지 들고 나왔는데 민중편에 기습 방문하시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 고양이는 사연 잘 모르시죠? 네. 뭐예요? 예전에 우리 최일구 대표님께서 우리 선배님께서 고향에 사셨다는데 일산에 그때는 살았었죠. 유명치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 이제 고양시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양이 마스코트를 해가지고 아주 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떠서 지금은 고양이채로 이렇게 반갑고양, 또 축하드리고양 이렇게 고양이채가 유명한 저보다 더 유명한 고양시의 명물입니다. 고양이 어투. 고양 반갑습니다가 아니고 반갑고양.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반갑고양. 감사드리고양. 최성 시장이고양. 그러고양. 그렇군요. 그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네, 우리는 뭐 그냥 뭐 구분하지 않고 저 병원 가서 중성화 작업 거치신 건 아니고. 자, 고양. 여기 보여요? 반갑고요. 자, 시장님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고양이하고 고양시에 어떤 특별한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러다가 고양이 마을이라도 만드실 기세 같은데 사실 이 고양이 아니고 높을 꽃자에 태양 양자 써서 고양이잖아요. 어떤 관계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조금 전에도 재밌는 상황이, 제가 고양시의 명물이라고 하니까 우리 최 선배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최 기장님께서 일산입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이 구시대의 대화 분위기에 뭐냐면 나는 어디 삽니까? 서울 인근의 일산이라는 신도시에 사는 건데 고향은 일산과 덕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든 104만 도시고, 근데 너무 일산 중심이 되다 보니까 고양시 내에서의 정체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면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좀 고양시를 알릴까 고민하다가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 그러면은 고양시와 고양이가 무관하지만 고양이채로 고양을 알리면 좋겠다 해서 이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SNS상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으로 치면은 팟캐스터 원조 팟캐스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널리 알렸더니 뭐 진격의 고양시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떠서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SNS 고양시가 됐습니다. 네. 저 고양이가 그럼 SNS에 나와가지고 뭐 얘기도 해주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와서 막 같이 아이들하고도 놀아주고요. 행사 때 어울리기도 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와서 직접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친구는 이제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수가 별로 적어요. 뭐 직접적인 연관성 없죠. 넌센스 같긴 하지만 상당히 친근감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고양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고양체를 통해서 고양이를 알리기도 했지만 지자체가 지금 말씀대로 이걸 시청 페이스북을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시정에 대해서 재미나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친근감을 갖게 되겠죠. 친근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자치단체 중에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자치단체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우리 뒤에 많이 따라했어요. 이제 다른 데서 뭐 흉내를 냈는데 그래서 뭐 아무튼 막 서울시 같으면 캐릭터가 있나요? 서울시가 그냥 로고나 엠블렘 이 정도만 있는 거겠죠. 네. 그러면 고양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고양이도 등장을 고양이가 합니까? 등장하고 시청 페이스북에 메인 마스코트이고 또 시 주요한 꽃박람회 막걸리 축제 조만간 있을 호수예술제 가면은 뭐 고양이가 최고의 인기죠. 보수는 많이 줍니까? 네, 뭐 열정페이 딱 생각이 나서 다 뭐 공직자들이시니까. 자, 역시 고양시 소문대로 말이죠. SNS 시민 자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캐릭터 하나가 작은 거 하나에도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라는 게 소비자들인 시민들한테 다가서는 그 힘이 저는 크다고 봐요. 이 작은 거 하나가 그 중용 23년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은 거 안에 진심을 담아서 하면은 진정성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뭐 아는 체 좀 했어요. 잘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말입니다. 저 고양이 이 마스코트가 캐릭터가 뭘 들고 있어요? 판넬을. 저 소녀상이 있고 플러스 노벨상 그 메달 같은데 저게 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노벨 평화상의 수여 모델이 그 메달이고요. 또 여기는 우리 이제 소녀상인데 뭐 너무도 우리 최 기장님 잘 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37분밖에 생전에 있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민주당 경선 때 뭐 계속 나오는 이 꼴찌하던 그 경선 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풀까 고민하던 차에 당시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노벨 평화상을 추진하게 되면 성사 여부를 떠나서 국제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수상을 받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베의 사죄와 일본의 배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을 했더니 아주 흔쾌히 동의를 하셨고 그때 또 문재인 후보께서는 촛불광장에 나온 시민까지도 함께 이렇게 좀 받는 걸 추진하자 했던 차에서 저희 고양시가 이번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들에 대한 노벨 평화상 추진 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양이가 이렇게 또 이걸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런 제안을 현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셨다.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당시 흔쾌히 오케이 하셨다는 그래서 거고. 지금 이거 지금 조금 진도가 나가게 되면 대통령께도 이 내용을 제안을 해서 이 추천에 동참하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의 그 판례를 들고 있는 거구만요. 자, 그 말씀만 들어도 참 먹먹합니다. 그런 제안이 정말 나중에 노벨상을 받든 안 받든 정부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 최일구의 팩트
폭격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전화로 연결해서 최 시장이 나와서 이렇게 지난번 약속했다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머님들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을 추진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참하실 겁니까? 그러면 또 하시겠다고 하면 또 뭐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야, 그 어제가 딱 기회였는데, 그죠? 네. 광복절 어제 기념 경축사 하실 때 그때 이런 거 한마디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했으면은 상당히 뒤집어지는 거죠. 뭐.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 계속 추진을 한번 해주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여기 민주정편 팩트 폭격에 전화 연결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니 뭐 소문에는 열심히 듣는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행사는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에 대한 관심은 제가 89년에 제가 첫 사회에 발을 내딛었을 때 89년. 제 직장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어서 그때부터 이 그 관심을 가졌고요. 그 뒤에 이제 청와대 국회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갖다가 이번 시장이 돼서는 이번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이 잘못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일 위안부 재협상을 해라, 특별법을 제정해라 해서 우리 민주당의 우리 유은혜 국회의원님이 지금 대표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 일산 지역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노벨 평화상 추진 운동, 또 끊임없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또 피해자 어머님들에 대한 저희들이 또 지속적인 사업들을 해가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거기 이옥선 어머님을 제가 양어머님으로 모셔가지고 뭐 종종 찾아뵙고 좀 많이 몸이 편찮으신데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만큼은 제가 꼭 푸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법 제도적으로 국제적으로 또 고양시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혹시 계십니까? 지금 생존에 계시는 않고요. 고양시에 있는 일산역. 네, 거기가 바로 이제 이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이렇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던 그 또 경의선 철길이 있는 아픔도 있고요. 일산역이 그 근처에 가면 재래시장도 있고 과거에는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번성했던 지역이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산 그 신도시 쪽보다도 그쪽이 구일산 그래가지고 먹을거리도 많고 옛날 일산역 그러면은 진짜 경의선 기착지역 중요한 기착지였던 것 같고 거기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경의선 기차를 타시고 끌려간 거죠. 그 동네 사셨던 분들이 그렇군요. 자, 이 말씀처럼 정말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울러서 그 최성 시장님이 노력하시는 그대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시길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부터는 말이죠. 귀여운 고양이와 저 최일구 기장이 합동으로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고양이가 판넬을 이용해서 질문을 던지면요, 제가 바로 받아서 산뜻하게 해석을 먼저 하고 최성 시장님은 100초 안에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00초. 그래도 불안한데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지난 경선 때는 40초 질문하고 어마어마한 국정 과제를 질문하고 40초 1분 많으면 1분 30초였는데 넉넉하셔가지고 또 100초나 쓰셨어요. 1분 40초. 1분 40초. 제일 많이 시간을 주셨네요. 그럼 뭐 경선 토론 말씀하시니까 제가 네 분 그때 경선할 때 보면은 제가 제일 잘했죠. 제일 잘했어. 아니 옆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 잘하는 뭐 지지도를 떠나서 말씀 잘하는 거 연설 쪽으로 치자면 제가 1등으로 제가 최성 시장한테 표를 드리고 싶고 2등으로는 이재명 시장. 아 그래요? 3등으로는 안희정 도지사. 꼴찌가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 저는 틀려요. 여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나중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팩트 폭격기. 이제 이게 저는 문재인 후보 잘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방송에 계셨지만 이게 토론의 생명은 이게 혀세치에서 나오는 어떤 그 현란한
언어 예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깨알 또 자랑을 드리자면 어떻든 무명인 제가 10차례 TV 토론하는데 6차례를 네이버 다음에 실시간 종합 검색 1위였고 하루는 한 번은 하루 내내였어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분석을 했죠. 이유가 뭐냐? 그럼 대부분은 듣보잡이 나왔으니까 뭐 저 사람이 갑자기 들어보지도 못하는 최성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라고 했지만 그게 한 번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내용이 갖는 진정성, 설득력, 호감 이렇게 본다면 저는 뭐 저를 제외해놓고 본다면 지금 고백한데 문재인 후보가 제일 잘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뭐 그렇다고 꼭 뭐 내가 뭐 청와대에서 전화 오는 거 기대 전혀 아닙니다. 아이고 복잡한 청와대 들어가서 뭐 합니까? 고향시장 하시면서 지방살림 하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시민들한테도 좋다고 저는 보고요. 자 그러면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양이가 판넬에다 역대급 첨단 산업단지 실화냥? 역대급 첨단 산업단지 실화냥? 이게 이제 고양이 변형된 고양체예요. 원래는 실화 이고양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진짜 고양이죠. 예. 근데 지금 저 고향 어딘가에 지금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왔다. 이게 맞는 거냐? 뭐 이런 판넬 질문 요지가 그런 것 같은데요. 어디에 첨단 산업단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최 기자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이제 첨단 산업단지로 대체로 성남의 판교를 언급을 하면서 거기가 연매출 70조가 됐답니다. 근데 우리 고양시에 연매출 70조가 넘는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부분이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가 고양시 바로 킨텍스 옆에 거기 이제 유치가 됐고요. 그럼 그것만 놓고 봐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건 아니고. 유치를 했다. 유치를 해서 지금 이제 뭐 지구 지정을 하고 이제 추진 중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고양시가 유치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 저 킨텍스 옆에 그 넓은 부지 자체를 네네네. 첨단 산업 단지로 지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앞으로 첨단 기업들을 많이 이제 추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 테크노밸리 옆에 또 방송 영상 단지가 또 경기도와 함께 이제 조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LH하고 함께 청년 스마트타운, 이제 행복주택인데 그거를 청년 벤처타운, 스마트타운으로 또 조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CJ가 대한민국 최고의 한류 문화 단지,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이렇게 무려 5개의 대규모 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이 된 거니까 이 실화고양인 거죠. 실화고나. 그러면 저 첨단 산업 단지 이름은 명칭은 뭘로 해요? 이제 그 이름 일산 뭐 밸리 이렇게 부르나요? 이제 그걸 바로 제가 이걸 이름하여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다 해서 또 경선 이야기를 하자면 나와서 시종일관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추진 6조 7천억 투자에 25만 개 일자리 창출 45조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주는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우리 문 후보님 대통령 되시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김현미 장관이 그것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가서 다시 빨리 고향으로 이사 오시고양. 우리 그랬고양. 그 김현미 장관이 이사 오신대요? 아니 거기 지역구라니까요. 김현미 장관이 김현미 거기가 장관의 지역구면서 저와 함께 이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했는데 지금은 주무장관으로 간 거죠. 김현미 의원이 거기가 지역구? 네네네네. 일산 서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공감하고 잘 됐네. 김현미 장관이 주무 국토부고 또 제가 제안했고 또 남경필
깜짝아. 너무 길다 그러는 거야. 너무 자기 자랑 많이 한다 그러는 거야. 두 개 다 같은데. 예. 이 고양이 무섭네. 예. 조심하셔야 되겠어. 통일한국 실리콘밸리다. 네. 그 정식 명칭은 아직 정해지신 건 아니고. 네, 뭐 저 이름으로 통칭하는데 네. 이제 또 추진하면서 네. 더 좋은 네이밍도 네. 생각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이상 좋은 이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통일시대도 대비하고 또 실리콘밸리처럼 최첨단 산업단지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우리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가 지금 다른 판넬을 들었어요. 뭐라고 쓰는 거요? 혜자급 청년 종합 선물 세트. 제가 보기에는 처음 보지만 네. 아마 저 편의점에 도시락, 혜자 도시락 얘기하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네? 네. 김혜자 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혜자급. 그러니까 값은 싸지만은 좀 네. 영양가 있고 풍부한 그런 청년들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하셨다. 이런 내용 같은데 뭡니까? 역시 감각이 탁월하신 분. 연배로 보시면 이렇게 젊은이들 영어를 모르실 연배인데. 편의점 가서 저 혼밥 하면 말이죠. 혜자 도시락도 먹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짜 딱 그러시구나. 보면 그거지 예. 뭐. 예.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내에 청년 스마트 타운을 조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이 청년들의 주거 벤처타운에서 신혼부부들 그리고 청년들 이런 분들에게 약 한 5,500세대의 이런 그 최첨단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서 여기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도 추진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뭐 한예종과 같은 이 예술 대학 또 세계 경제인 네트워크 유치 그래서 이것도 또 경선 때 제가 엄청 자랑했죠. 네. 왜냐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후보 나와서 연 100만 원 줘서 청년들의 수당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니 100만 원 줘서 이게 청년 문제가 해결될 거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최첨단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내에 약 5천 세대에 가까운 청년 벤처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착착착 진행됩니다. 했던 이 청년 종합 선물 세트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되면 우리 민주당에 있는 아주 청년 당원 동지 또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은 여기서 이제 다 양산할 수 있는 거죠. 5,500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뭐 주거 공간도 들어간다. 네, 주거 공간을 만든 거예요. 주거가 중심이고요. 기존의 행복주택 개념인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의 주거 이제 일자리 타운을 같이 이제 만들기로 때리면 팍 때려버려. 왜 이렇게 망설이고 그래? 왜냐하면 이제 때리면 승진의 지장이 적당. 야 이거 이 갑질하는 시장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은.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고양이가 노룩 인사, 김무성 의원 뭐 노룩 패스 뭐 이런 거 연상케 하는데 네. 아니 저건 좀 뭔 말인지 확 와닿지가 않네요.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를 한다 이런. 저도 그냥 개념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무슨 뜻이에요? 네, 아니 그 뜻 이야기하기 전에 저도 잘 헷갈리는데 노룩 이제 네. 이 모른데 한 대 때려버려. 빨리 때려버려. 이 김무성 전 대표 이야기인데 네. 제가 그분은 통일 외교통상위원회 때 같이 활동했잖아요. 17대 국회 때. 네. 그러니까 이 좀 흉보면 안 되는데 네. 그때는요. 완전 룩 질의를 했어요. 완전 룩. 뭐라고 해야 됩니까? 노룩이면 아주 그게 뭐냐면 이렇게 외교 통일 외교안보에서 이렇게 이제 장관들 와서 질의를 하면 이분이 나와서 질의를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써준 원고를 이걸 읽으세요. 그러면 보좌관들이 써준 거 모르겠어요. 아니면 본인이 쓰셨는지 그거는 네, 그건 모르겠고. 네, 그건 모르겠. 그래서 아니 한두 번도 그래서 그때는 아주 열심히 보시기만 하던 이번에 정말 이 여행용 가방은 네. 노룩인데 아마도 이거는 이제 우리 고양시 인사가 이 뭐 누구랑 학연, 지연, 혈연 인연의 끈에 연연하기보다는 예. 우리 이제 희망보직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요. 고양시가 이
여기 우리 고향에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희망보직을 써요. 네. 1지망, 2지망, 3지망을. 그러면 그 내용을 심사를 해가지고 언론계 출신이 오시면 공보실에, 학교 다닐 때 출판 쪽을 했던 친구는 공보실에, 그리고 또 꼼꼼하고 차분하면은 또 회계과에, 그 다음에 이제 북한학 박사가 또 우리 고양시에 2사람이나 있으면 거기는 또 평화인권팀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우리 고양시가 살기 좋은 도시, 또 뭐 교육문화도시, 그리고 부채 제로 도시, 이런 테크노밸리 하는 과정이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가니까, 과거 공직자는 오직 승진에 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 시장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또 괜히 주변에 인사과를 볼 수도 없고 그냥 자기들 일만 오직 성실하면 이렇게 성과를 보는 희망보직 시스템이라는 능력대로, 네. 적성대로, 분야대로 간다. 아니 그래서 쓴 것 같아요. 저도 해석을 하는데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맞대네요. 네, 맞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 그러면 잠깐만. 공기업에서 왜 나를 왜 때려? 재미삼아. 공기업에서 그 블라인드 면접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능력 위주로 가는 인사를 고양시에서는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게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MBC에 계셔 보셨지만 제가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오래 모셨고 또 국회의원하고 하면서 제일 많이 장관들 앉혀놓고 혼낸 게 저만이 아니라 다 인사 좀 똑바로 하십시오.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인사가 만사지 않습니까? 했는데 제가 고양시장이 되면서 3,000명을 인사를 해요. 네. 그럼 이게 고양시 직원이 전부 3,000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면 주민센터까지 다 해가지고 동장 또 산하 기관까지 하면 그러면은요 이게 1년에 2번을 하는 거예요. 네, 평균 이제 정기 인사가 2번. 그러면 지금 7년 차면 얼마나 많은 이 인사를 하게 됩니까? 근데 공직이 너무 재밌는 게요. 목숨을 걸어요. 인사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니까. 인사에서 이게 만약에 흐트러지면 리더십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난 이야기인데 이제 막 들어와 가지고 인사를 하면 제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인사를 잘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조금 일찍 승진을 한 거예요. 무명 게시판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 당사자도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영문이. 그러니까 이게 빨리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지금껏 하면서 뭐 아직도 모든 인사가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20명, 30명, 50명 중에 한 명을 승진시켜야 되니까. 그거 피말리겠다. 피말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인사 때만 오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알량한 시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또 잘하는 분이 뚜렷한데 이제는 다 열심히 해요, 고양시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승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때가 오면은 아주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주 이 원칙, 5대 원칙, 성실성, 창의성, 그다음에 어떤 이런 청렴성, 그렇죠. 이런 원칙도 하고 대고난 그다음에 자기가 그 승진에 따르는 이 그 성과를 다 쓰게 만들고 심사위원을 두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어렵지만 저는 이 내용을 또 문재인 정부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인사수석 다 줬어요. 근데 고양시에서 하는 인사 시스템을 중앙정부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고양시 거를 좀 참고하셔. 참고가 아니라 적고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방송위원회를 하거나 또는 방송 언론 쪽에 중요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청와대 있어봤어요. 인사수석실에서 파일을 봐요. 그렇죠. 우리나라 파일 인사 풀부터 많지 않아요. 그럼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도 있었지만 제한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방송 관련한 문광부 장관을 임명하거나 또는 문화 관련 수석을 임명할 때 자, 인사 추천을 해라. 근데 그게 공개로 하면 한계적이잖아요. 그냥 막 인터넷으로. 그러면 자천 타천으로 해서 공모를 하면 우리 최일구 기장님 같은 분이 오프라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왜
장관이 되고 내가 왜 수석이 되고 내가 왜 MBC 사장이 되려고 하는지를 경력, 성과, 비전 그걸 제출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보고 탈락시키고 인터뷰하고 보고 그렇죠. 그러면 검증이 돼버리잖아요. 모든 철학과 비전이. 그렇게 검증한다고 했는데도 또 청문회 가면 좀 말이 많은 거니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인사의 공명성 이런 거를 획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난한 작업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신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그 신입 사원들 뽑을 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1박 2일 연수까지 해가면서 네. 그런 걸 봐요. 네. 근데 누구를 여기다 내 심사위원회 네. 한 명으로서 네. 어떤 친구한테 이거를 가점을 어렵죠. 줘야 될지 어렵죠. 아이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저 고양시 3,000명 직원은 신입사원처럼 한 해에 뽑고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은 가족으로서 끌고 그럼요. 가야 되는데 그럼요. 그거 그러니까 참 이제 거기서 어려운 부분이 성과를 내라고 해도 뭐 이를테면 최근에 국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뭐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의 환경 발전 이런 부분에 세계적인 대상을 받기도 하지만 청석과 또 뭐 보건소, 그렇죠. 도서관 분야마다 또 평가 공적이 다 다를 네. 거 아닙니까? 또 기피 부서 성과 내기 어려운 쪽 네. 그런 것까지도 성과 속에 정성적 평가를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첨단과 관련된 산업을 담당하는 공직자한테만 후하게 주고 밑에서 현장에서 진짜 고생하면서 묵묵히 네. 일하는 네. 아까 말씀하신 청소과 직원 네. 이런 사람은 또 디스해버리고 네. 이러면 이 조직이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노룩 인사를 채택하고 계시다.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양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 열고 자치국. 야, 네. 고양 자치국. 네. 뭐야 이거? 네. 뭐 해방구라도 만들겠다는 거 네. 뭡니까 이게? 이게 지난 겨울에 예. 광화문 촛불 집회 나올 때 이게 나라냐 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떨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됐던 이 재직하던 기간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은 박근혜 씨가 됐네요. 네. 하면서 정말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예. 자괴감이 든 사람은 박근혜 씨가 자괴감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괴감이 들었는데 그렇죠. 뭐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이런 소리나 듣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고양시만큼은 제대로 된 정말 민주 시민 공화국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사실은 그리고 또 뭐 이 야당 시장이면서 참 알게 모르게 탄압도 많이 받았고요. 직원들도 모르지만 그래서 시민 참여 자치 아까 말했던 노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또 부채 제로 네. 또 뭐 교육 복지를 한 것들도 아무튼 정말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미묘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지금 100일째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일이 100일이 되면 네, 네, 17. 네. 그러면은 지금 다들 일반적인 평가가 약 국민의 80%가 지지하면 그렇죠. 놀라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100일째인데도 네. 트럼프가 미국 트럼프 지금 34%인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이게 비하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너무도 전직 박근혜 씨가 엉망진창을 나라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국정을 펼쳐도 그냥 박수가 나오고 든든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죠. 얼마나 엉망으로 국정부 수행을 했으면 네. 문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취임 초반에 청와대에서 참모들하고 이 커피 한 잔 먹고 그거 하나 사진 하나에도 네. 그 지지자들이 야 우리 대통령 그러니까요. 소통 잘하는 대통령이다. 와이셔츠 차림으로 뭐 그 이면에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 그런 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네. 예. 첫 번째는 그런 거 그, 같다. 네. 워낙 전 대통령이 네. 국정 수행을 잘 못한 거에 네. 대한 반사이익이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건 이제 저만이 느끼는 겁니다.
경선 토론 한 달, 그리고 가까이는 3개월을 유심히 가까이서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예, 토론을.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최일구 기자님도 TV 토론을 하고 더구나 경선 토론을 하면은 이건 칼끝 승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옛날 초안지 보면은 네. 항우하고 유방이 지금 칼싸움하는 거 그럼요. 똑같은 거 거기서 아니에요? 말 한마디 잘못 오면은 사실 실제로 특정인을 거명하긴 그렇지만은 안모 후보 같은 경우는 급 상승하다가 토론 된 다음에 급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한두 마디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네. 야, 이분이 유력한 일이고 진짜 대통령이 되면 약간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되신 이후에 당선된 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행보를 보면 저도 사람인 이상은 만약에 내가 됐을 경우 어떻게 국정을 펼치리라는 상상을 하는데 제가 됐을 경우를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뭐 지금 8.15 광복사에서도 이 친일파가 3대가 흥하는 그렇죠. 시대를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독립유공자 네. 3대가 잘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네. 뭐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서 다음에 또 어제 그 경축사 중에 기억나는 게 절대로 군사행동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네. 이 땅에서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게 가장 와닿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펼치는 어떤 진정한 민주공화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고양시에서 그 분위기면서 제가 독백처럼 저거 우리가 다 고양시에서 한 7년 열심히 하던 건데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거기는 청와대라는 이유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우리는 부채 제로를 했더라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네. 박수를 보내드리면서도 바로 저게 제대로 된 모습이다. 그러려면 근데 진정한 자치가 되려면 청와대 공화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고양시, 광주, 부산 전국에 있는 민주자치공화국이 태동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꼭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네. 정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내년 지자체까지 약속도 하셨고 네. 공표도 했고 공약도 했던 만큼 꼭 실천하는데 제가 일조를 하고 싶고요. 내일 모레 전국 지방자치 학회에 있는데 네. 지금 오늘도 그 원고 쓰다 왔는데 네. 거기 가서도 자치분권 개헌 그리고 연방제 수준의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성 시장님께서 시간 안 돼요? 네. 항상 그 자치분권에 대해서 경선 때도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근데 저는 시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네, 이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한 게 이제 1990 김대중 대통령께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4년인가요? 네 지금 정확한 연도가 저도 네. 그래서 옛날처럼 내무부에서 시장, 군수, 도지사를 막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막 임명해서 전국을 장악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이제 사라져가지고 지방 분권 시대가 오긴 온 거에 대해서는 네. 찬성을 하는데 저는 시장님한테 한번 네. 자치분권의 또 주창자시고 많이 알고 그러시니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웃기는 질문이기도 네, 할 수가 네, 있어요. 네.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 거예요? 네, 우선 이런 것 같아요. 지방자치를 하니까요. 시민이 두려워요. 시민이 뭘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일단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우선은 다시 선거를 하니까 국민과 시민의 선택으로 된 시장이 임기 동안 항상 시민을 겸손하게 섬기지는 않더라도 항상 다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러니까 시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시민을 두려워한다. 시민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네. 우리는 단체장이. 네네네 같은 표현 그 표현을 네, 네. 일단 시민을 두렵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받들어 모시려는 기본적인 정서 자체가 그렇게 정서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민을 두렵게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초심 잃지 말라니까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또 뭔가 의미 있는 정책을 하려고 하더라도 다양한 시민군들한테 그분들의 다양한 입맛을 맞추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자연스러운
시민적 권력에 대한 통제가 있게 되니까 대단히 불편하지만 가장 그것이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네. 박근혜 씨는 그 국가 권력을 쥐어줬는데 국민들이 두렵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세월호 사건이 나든가 말든가 남북관계가 어떻든가 말든가 그냥 최순실 씨하고 그냥 밀실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거라 보면 네. 여실히 드러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 선출된 공직자의 입장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 정부를 꾸릴 때 이 뭡니까 이 수요자 이 시민들한테는 뭐가 좋냐?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네. 뭐가 좋은 거예요? 네. 생활에 네. 속에서. 우선은 당장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완전히 두려워하진 않아도 시장과 공직자들이 그전에는 군사정권식의 일방적인 결정만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삿대질을 하면서 말할 수 있고 또 말 안 들으면 교체해버릴 수 있고 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어느 날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말한 내용이 확 바뀌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놓으니까 나라가 나라답게 바뀌는 것처럼 고양시에 최성일한 시장을 뽑아놓으니까 권력을 바꿔놓으니까 거리 축제, 마을 축제, 부채제로 똑같은 꽃박람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100세 어르신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뭐 어르신 효도 지원금 등등이 바뀌게 되니까 네. 은연중에 이게 시민이 힘이구나, 투표하는 게 힘이구나 하는 것들을 광범위하게 알게 되지는 그런 시민 주권을 가르쳐주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긴 드렸습니다. 아니 어려운 질문이고 중요한 시장님 질문. 설명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것 네,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판례를 우리 고양이가 들었어요. 아직 궁금한 게 많고양. 질문 또 받아줄 거양. 이거는 뭐 특정한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아직 궁금한 게 많고양. 예. 제가 궁금한 게 시장님한테 궁금한 게 이 고양시가 104만이면 네. 1년 예산도 뭐 조단이 네, 되지 않겠어요? 2조 가깝습니다. 2조.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10번째 가는 100만 도시예요. 서울, 부산 뭐 이렇게 광역시, 많아 보이지만 광역까지 빼고. 포함해서 10번째 100만 도시니까 서울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 그 12가 서울시, 경기도 이렇게 부산해서 10번째가 고양시고요. 뭐 이재명 시장 때문에 성남이 뜨긴 했지만 거기는 95만 겨우 지금 95만 겨우 넘었나? 성남은 95만이다. 이재명이 아직 멀었다. 그래요. 저는 그 정치인의 폴리테이먼트 네.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 효시가 그 DJ 대통령이지 그렇습니다.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때 MBC 일요일 밤에 네, 아직도 네. 기억이 나는데 그 호수공원에서 그 김대중 후보하고 이희호 여사 두 분이서 호수를 배경으로 그렇고 막 뭐 이런 체조한다고 이런 것도 하고 심야 토크쇼, 아침 토크쇼, 웃기는 말씀도 하고. 그때 그게 왜 놀랐냐면은 그때까지만 해도 김대중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와 뭐 이런 이 완고한 이미지라고 그럴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김구 선생 같은.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는 DJ를 뭐 그렇게 누가 그 선거 있기 전까지 누가 이렇게 조명을 해준 데도 없었고 친북 빨갱이 거기에서 아마 DJ 당시 김대중 후보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어필했다. 그랬습니다. 저분이 저런 면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최성훈 시장님도 나중에 이제 두 번째 도전하실 때는 내공을 많이 키우셔가지고 최성이라는 사람이 저런 게 있었구나. 인간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에 꼭 한번 출연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능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최초로 대선 후보 토론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해창 후보랑 했을 때 그때 제가 김대중 후보 TV 토론 대책팀의 총괄 책임자였다니까요.
그 전 1년 과정을 제가 다 그분 아까 말했던 연예 프로그램 나갈 때 뭐 콘티 가서 진정성 또 뭐 이렇게 애드립 다 제가 아이디어도 드리고 뭐 부부싸움 한 이야기도 좀 하시고 그렇죠. 그런 거. 감옥에 계셨. 저분들도 사람이구나. 우리하고 틀린 게 없구나. 네. 제일 그때 폭풍 감동을 줬던 것이 이제 사형 선고 받고 감옥에 계실 때 아들이 왔을 때 본인이 정말 아들이 눈물 흘릴 때 자기가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살고 5.18, 싶었다. 5.18 이후에. 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죠. 그랬죠. 그렇군요. 네. 맨날 생각 많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기사에서 좀 봤는데 최정 시장께서 고향 국제 평화 운동이라는 걸 주창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게 뭔 얘기예요? 네. 저는 이제 뭐 살아오면서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살아오고 또 정치를 배우고 또 청와대 있으면서 시장 있으면서 또 경선에서 항상 제가 좀 약간 남다른 특장이랄까 또 고민이요. 항상 대안적 고민. 그게 이제 DJ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문제 제기만 하지 마라. 불평불만자가 되지 마라. 네. 항상 뭐를 만들고 제안해라. 그래서 술집에 가서 뒷담화만 까지 말고 대안을 내면서 비판해라. 그게 행동하는 양심이고 또 실천적인 지식인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식으로 하면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남북관계를 보면서 계속 위기였는데 최근 1년에 북한이 ICBM 발사를 하고 거기까지만도 뭐 북한이 핵실험하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미 대통령과 미국의 CIA 국장 등등 뭐 부통령이 그냥 쏟아부으면서 북한에 선제 공격을 하겠다. 또 미국이 말폭탄을 막 던져버린다. 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말폭탄이 넘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위험천만한 대북 군사 공격을 검토하면서 CNN이라든가 이런 ABC 뭐 등등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뭐 몇십만이 죽네, 몇백만이 죽네, 야 이건 도대체 뭐냐? 무슨 인터넷상에 무슨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날 제가 일요일 아침인데 바로 페이스북에 이 한반도의 핵전쟁의 참화를 예방할 국제적인 평화 인권 운동을 제가 앞장서겠다. 지금은 단순한 위험의 수준을 넘어서 너무너무 위험천만하다. 그때만 해도 민주당 일각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또 당에서도 너무 일각에서 한반도 위기를 좀 확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예요. 그리고 제가 또 페이스북 하나 띄우려면 되게 신중하게 띄웁니다. 그래야죠. 한참 뭐 토시. 근데 그거는 제가 바로 띄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몇몇 참모들이 이렇게 띄우면서 아니 시장님 그래도 너무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상황을 관망하시죠. 아니다. 이건 0.1%의 가능성이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북한의 김정은을 누가 통제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통제합니까? 이 위험한 마주보는 열차 정도가 아니라 통제불능의 두 기관차의 폭주를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로 페이스북 그리고 8.15 경축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죠.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과 이틀 사이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 것을 뭐 읽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최 선배님 말씀이 제일 핵심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내가 막겠다. 내가 다시 운전석을 차지하겠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만큼 한반도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내가 나서서 8.15 경축사의 메인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위기를 직시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제가 한 발언과 운동이 그것하고 연관됐거나 무관하거나 개의치 않고 저는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 그리고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전 평화 운동 또 자치분권 개헌 그런 부분인데 저는 뭐
뭐 두려움 없이 네. 뭐 이 가고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때 그것이 사이다 발언이고 이런 거지. 거기서 뭐 약간의 당시 상황에 비유 맞추는 식의 파퓰리즘적인 뭐 정책이나 튀는 발언을 하는 게 저는 사이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흥분했네. 이 내용이 나오면 좀 너무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이 실제 오랫동안 또 이런 외교안보 현안도 관심 있는데 우리 최 기자님도 심각하게 보지 않으세요? 지금 상황을? 저요? 글쎄 뭐 외신에 보면은 왜 한국 사람들은 트럼프 김정은이가 말폭탄을 주고받는데 왜 사죄기도 안 하고 오히려 태연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두려움은 느끼는 거겠죠. 있죠. 예, 두려움은 느끼고 저도 상황이 위중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뭐 김정은이 혼자만의 일도 아닌 거고 트럼프 혼자만의 일도 아닌 거고 이 한반도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어디 태평양에 어디 사모아 옆에 섬나라야. 네. 그러면은 김정은이 협박이 뭐 통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여긴 뭐 곳곳에 뭐 지뢰가 있지 않습니까? 사강이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네.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괌 뭐 포격 뭐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뭐 미국의 에서도 근데 이제 괌에 뭐 포격하면 이건 바로 전쟁이다고 또 나오고 그러는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근데 하여튼 한 발이라도 떨어뜨리면 네. 그 바로 레이드라인 넘어서는 거고 전쟁 아니겠어요?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앞서 선대 김일성 또 김정일로 이어지는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비해서 누구나 보던 것처럼 그냥 뭐 장성택을 그냥 처형해버리고 또 아주 돌출적인 행동이 나오고 지금의 이런 상황도 아무리 협박 공갈 외교를 한다고는 하지만 위험 수위를 넘나들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제가 하는 이야기는 1차 세계대전이 사라예보에 정신 나간 한 젊은 청년의 총성 안방으로 확전이 됐고 그렇죠. 네. 또 시리아, 아프간 이런 IS 테러 내전이 다 크게 합리적인 정책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북한 내의 상황이 불가측성이 있고 김정은의 이런 행태들이 예견할 수 없고 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갖는 동아시아에서의 여러 가지 군사 전략이라든가 또 자신의 어떤 내정의 부분들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있고 아베의 일본이 관계되고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봐고 전쟁이 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안 가는 쪽으로 가는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도 위험 요소가 많이 조합이 된 측면에서는 대단히 불안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최성 시장님 모시고요. 워낙 바쁘신 와중인데도 이렇게 팩트 폭격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최성 시장님한테 조만간 전화 한 통 좀 문 대통령이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아 평가 좋다고 그러니까. 예. 예.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듣고 계시겠지? 네. 근데 이제 저기는 있어요. 제가 워낙 뭐 다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청와대나 또 정부에 그 경선 때 했던 제안도 하고 또 문정부가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가 또 촛불 정신을 계승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은 화두도 던지고 많은 정책 제안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청와대에서 얼마나 많은 국정을 하는데 과연 이 고양시정의 성과 또 저와 함께 나눴던 이런 대화나 제안들을 얼마만큼 이렇게 기억하고 또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나 이런 건 사실은 궁금하긴 해서 언젠가 고양시 오시면 네.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드린 정책 자료들 좀 꼼꼼히 읽어보고 계십니까? 네. 언젠가는 뭐 10대 정도, 10대 자치단체장, 네. 11대 밑은 놔두고 고양시 이상으로 네. 해서 주요 자치단체장들하고는 또 청와대에서 뭐 소통의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네, 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기 앞서 말이죠. 우리 생각보다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최성심하고 또 같은 체가고. 네. 자, 우리 시장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네, 저도 뭐 평소 때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이셨고 또 언론 민주화를 위해서도 또 아주 앞장서셨고 또 MBC 때는 뭐 심야 방송에 나와서 좀 썰렁한 아재 개그로 좀 황당한 때도 있었죠. 아니, 그런 걸 기억하고 계시네. 저건 아니 너무 생생하게 뭐 12시쯤 끝날 때 한마디 툭 던지. 그때만 해도 요즘으로 치면 그것도
원조 팟캐스터 원조였어요 그때. 그 때려 고양이. 저 시장님한 때려. 아니 왜냐면 이게 저 이 팟캐스터가 뜨는 게 뭡니까? 짜여진 콘티에 없는 게 아주 뭐 촌천살인 것 같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아무튼 너무 인상 깊은데 네. 이렇게 항상 공직에 있으면서 이렇게 딱딱하고 정형화된 토론만 하다가요 너무 편하게 이게 또 제1구의 팩트 네. 폭격기에 네. 나와서 많은 팩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분이 예. 좋고요. 그래요. 다음에도 한번 또 호흡을 맞춰서 아무튼 뭐 좋은 기회가 되면 좀 더 준비 많이 해서 좋은 이야기를 우리 민주종편에 네. 우리 동지들과 함께 나누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최성 씨하고 장시간 이렇게 같이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토론을 하게 돼서 제가 또 영광으로 알고요.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최 시장님 오늘 네. 팩트 폭격 특별 토론 마치고요. 네. 끝나고 좀 이거나 네. 이 앞에 가면 네. 지하에 가면은 예, 저도 배고프. 술 취한 골뱅이라고 호프나 한잔 때리시러 가시죠. 예. 네, 네.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고양이 고생했어요. 예, 빠이빠이. 고양이도 한잔 하고. 오케이.